우리 오늘 경작 1일 핵심 정리 요거 할 건데요. 그냥 새로운 내용을 하거나 않을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잘 해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거 하시냐면 기존에 보시던 거 있으면 그걸로 하시는데 요게 우리 여러분들 마무리에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기출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출 정리. 내년부터는 40문제씩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시험들은 보통 40문제 해야지 공부했던 실력을 줘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 시험은 25문제 정도니까 사실 애매해. 공무원 시험 같은 그렇게 그냥 약간 공부한 만큼을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25문제인데 저는 10개년 연도별 기출문제 가지고 제가 그 책 낸 거 있어요. 그거 정도만 잘 보세요. 작년이나 예전에는요 따로 책을 내진 않고 요 연도별 기출문제 10개년 요거 하면 250문제 아니겠습니까? 250문제 요것만 그냥 풀어드렸어. 그래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고 가끔 한두 개 빼놓고는 다 풀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아예 객관식도 노무 사용으로 따로 만들고 우리 기본서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서나 객관식은 타켓이 뭡니까 하면 1차에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경 2차 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효용함수라든가 계산 문제, 탄력성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 그런 거 연습을 1차 때 좀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노무사에 적합한 책을 만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객관식 강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나 그거 안 들었는데 그러시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기본 강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객관식도 하지 마시고 요 연도별 기출문제 10개는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는 한 번쯤은 실시하세요.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가 시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 안분하는 거 그런 거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제 40문제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경제학도 이번에 아마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아직 이제 내년 되기 전이니까 난이도를 좀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경제학은 경영학하고 표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아시겠지만은 표점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수업 안 할 때는 경제학 강의 들을 게 사실은 없었어. 그리고 들으면은 보통 공무원 강의 듣고 막 이런 걸로 그냥 대신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경작의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공무원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노무사 시험 범위는요 사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공무원이나 간평사나 회계사 애들이 공부 안 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거 있잖아. 수요 독점이라든가 지대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서는 아예 공부도 안 해. 어렵다고. 근데 우리는 노경은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노경에서 사용되는 이중 노동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옵니다. 동등보순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런 거 다른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나와요. 그러니까 노경만의 노동 경제학에 사용되는 그런 토픽들은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데 여기 연도별 기출문제 제일 앞에 제가 출제 포인트를 하나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무사 준비하는데 저 경제학 7급 경제학으로 하면 됩니까? 넘쳐 쓸데없어. 그런 걸로 공부하다 보니까 와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시험에서는 ISLM 그런 거 다 버리셔도 돼요. 사실 한 문제 이렇게 정도 나오긴 하는데 하다 보면 막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다는데 아니요 안 많고 제가 오죽하면 처음에 경제학 강의할 때 노경에서 배우는 거랑 겹치는 것들을 표로 정리해 드렸거든. 근데 그게 거의 절반 이상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업률 계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노동경제학 할 때 하셔야 되는데 그거 다 우리 시험에서는 단골로 나와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마무리 정리니까
뭐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있긴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상관없긴 한데 거기 제일 앞에 보면 출제 포인트를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막 소비자 선택이론은 엄청 공부 많이 하는데 막상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하지 말까요? 근데 노경 대비해서는 해야 돼. 효용함수라든가 이런 것들 등량 곡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시긴 해야 되는데 출제 포인트를 정리된 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니면 뭐 카페에 올려드리거나 뭐 할게요. 근데 뭐 그거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거 좀 잘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연도별 기출문제 푸시다가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 푸시다가 요 문제에다가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본서를 보고 아니면 객관식 책에 그 비슷한 문제들을 모아놨잖아요. 제 책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는 뭐냐? 그럼 이 자료는 제가 경제학 다른 거 수업할 때 사용되는 원샷 1, 2, 3 해가지고 123개의 포인트를 정리해 놓은 건데 거기서 우리 노무사 1차 경제학에 해당하는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60개, 7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출제 포인트만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다 단권화 시키시고 기출문제 보시면서 중요한 거 여기다 넣으면서 정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도요 관련된 파트를 설명드리는데 한 대략 포인트가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10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서 대략 하루 만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뭐 많게는 7시간, 한 6시간 정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지 1페이지 희소성과 기회비용 있어요. 자, 포인트 1 요건 뭐 중요하죠. 경제학의 모든 거는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희소성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희소성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원이나 돈이나 시간이 희소하지 않으면 뭘 선택합니까? 다 그냥 선택이라는 게 아니지. 그냥 다 고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희소하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이면에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가를 치러요. 그게 뭐라고? 기회비용 제목에 나와 있는 거죠. 기회자는 우리가 뺄 거야.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이다. 자, 어떤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 희소성과 선택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참고로 봐주세요. 아니,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잖아. 선택에 따른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요거랑 비교해서 매몰비용은 think 그거의 과거분사인 sunk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지나간 이거요. 저는 내년에는 경유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어떻게 이미 신청은 경작으로 했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엎질러진 물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매몰비용인데요.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비용 하면은 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기회비용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보통 눈에 보이는 비용이요. 이걸 명시적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요. 묵시적, 암묵적 비용까지 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거냐면 내가 만약에 대학을 진학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학교 다니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명시적 비용이죠. 등록금 이런 거. 내가 직장을 다녔어. 그러면 벌 수 있는 돈 포기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다. 그것까지 우리는 비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x제가 있어요. x제, y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사일, 그리고 여기가 빵 이렇게 있어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요 효율적인 요 선을요.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생산 프로덕트네 파서빌리티 가능 곡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늘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잖아.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효율적인 거예요. A점, B점 다 효율적입니다. 요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C점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북한은 어디 선택할까? 빵보다는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시간을 이쪽에다 미사일을 많이 펑펑 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북한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남한은 이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기회비용을 여기다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짜가 없어요. 선택이 따르고 여기 나와 있는 X제 빵을 하나 더 생산하려면 뭔가 포기를 해야지. 미사일을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포기하는 미사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 요거 이렇게 하죠. X제를 추가적으로 한 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추가적으로 생산 시 대가를 치러야 돼.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포기해야 되는 기회자 뺄게요. 당연히 경작이니까 기회비용이야. 비용을 뭐로 나타냈느냐? y제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 우리 아무 얘기 안 하면 제가 늘상 뭐라 그래요? 책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 위에서 밑으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녹용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경제학이란 이렇게 안 쓸 거 아니야. 답안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채점자 뭐라고 여기 틀린 건 아니잖아. 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면 저기 교수님 제가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뭐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혹시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 저기 한국말로 쓰라는 그러면 좋아하진 않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관례상 우리 머릿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닌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A에서 B로 갈수록 관심사가 되는 게 요거라니까. 정해진 게 아니야.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관심사가 되는 게 빵이니까 빵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이렇게.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사일을 생산할 건데요. 아니 그게 창의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갈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점차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데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대가를 y제로 표현하는데 점차 그 대가가 어떻게 해요? 커져요. 대가가 커진다라는 게 기회비용이 커진다. 뭐의 기회비용? x제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걸 그래프로 봤을 때 이 우하향은 직선이 아니야. 그래서 기준도 뭘 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볼 거예요.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관례상 그렇게 많이 써요.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거. 오목이에요? 볼록이에요? 오목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한 형태다. 그러면 x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체증한다는 표현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관례상 또 그렇게 쓰니까 이거 체증과 증가랑 증가가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굳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이 밖에서도 밖으로부터의 볼록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책들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관례상 원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관심사되는 x를 증가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의 형태 해가지고 기회비용의 체증, 체감
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낭비가 있는 거야. 비효율성이니까. 이 위에는 효율적인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밖은 어떻게 돼? 밖은 비효율적인 점이다. 우리의 비효율적인 점, 선택할 수 없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인트로 측면에서 그냥 몸풀기 위해서 한 것이고 들려요? 아, 리스닝이 좀 그렇죠? 좋아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셨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경제학의 방법론 있는데 거기 뭐 유량과 저량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보시죠. 유량에만 별표하세요. 일정 기간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득, 뭐 수출, 수입, 소비, 수요, 공급 다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인과의 오류, 구성의 오류 그냥 하지 마시고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 이거는 이제 노경에서도 하는데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게 실증 경제학이고요. 규범 경제학은 어떤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규범적인 말 그대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요와 공급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가격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 해석해 보시죠. 자,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요. 이 사전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1번 시각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번 시각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구입하려는 역시 일정 기간 동안이야 하려는 수량 요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당신은 얼마나 구입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그걸 나타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서 보는 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는 자, 내가 Q0를 구입을 한다라고 할게요. 2번 시각은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얼마나 당신은 만족을 얻었습니까? 이 편익이야. 한계 편익의 의미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금액.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소비를 더 많이 할수록 얻게 되는 편익이 감소하니까 그 한 단위당 그러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게 한계 편익이 체감한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할 수도 있고요 수평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수요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뒤에 소비자의 선택하고 연결해서 할 텐데 여기요. 아니 가격이 싸지면 왜 소비량이 증가합니까? 두 가지 효과가 여기 짬뽕돼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죠? 하나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대체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앞에 실질자는 뺀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배우는 게 소비자의 선택 이론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소비자 이론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소비자 이론에서 배우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 뭐예요?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뭘 얻어내려고 합니까?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이 증가한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걸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쭉 해서
밑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수요의 개념, 유량이고 사전적이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량자에 또 동그라미 치시죠. 량자는 곡선상의 이동이고 량자가 없으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 x라고 할까? x에 대한 수요 함수에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라 할 건데 y 가격, 소득, 요 세 가지만 하시죠. 자, 요거는 x의 가격과 x의 소비량이 관심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 그래서 기타, 다른, 관심 없는 그건 빼고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 요거를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얘가 마이너스다 라는 거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다 그거를 보는 게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의 결론. 자, 얘가 변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타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곡선 자체 이동과 곡선 상의 이동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탄력성에서도 영향을 미치긴 할 건데요. 우선 제일 간단한 거 볼게요. 소득이 변했을 때 여기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할 때 재화를 뭘로 나누죠? 정상재와 열등재 이렇게 나눠요. 정상재랑 이거 비재화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상. 그리고 열등재. 옛날 책에서는 정상재를 상급재, 열등재를 하급재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처음은 아니니까 이 소득 탄력성 0보다 크면 물론 이제 충격을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받는가 소득에 대한 그걸로 하는 거지만 0보다 크면 정상재고 0보다 작으면 열등재고 아시겠죠?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y제 가격 관련이 있는 재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쪽에다 한번 가져와서 살짝 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대체재가 있겠죠? 대체재는 느낌이 뭐예요? 경쟁관계지. 제가 나를 대체해? 여러분들은 AI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으면 서로 경쟁관계, 대체재 관계고요. 보완재 관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교차 탄력성 가지고 얘기하지. 어떻게 됩니까? XY라고 표현하면 0보다 크면 대체재 관계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것까지는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 노경을 대비해서. 근데 1차 시험에서는 그냥 빨리빨리만 이해하셔도 돼요. 보완재 관계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또 하나 뭐 있을까? 독립재 이런 것도 있겠지. 독립재는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Y제 가격이 막 변하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영향을 안 받으면 우리가 중립적, 독립적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수요 법칙의 예외 나와 있는데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시 그거 하나 보시죠. 열등제랑 한번 구별해 볼까? 열등제 중에서 깊은제 기억나십니까? 깊은제 한번 보시죠. 얘랑 베블렌 효과 이렇게요. 베블렌 효과 뭐 미국의 사회학자인데요. 뭐 사회경제학자 이렇게. 깊은제는 뭐냐면 이게 가격이 비싸졌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이상한 가격이 싸지면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법칙의 위배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비량이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삐딱선이 효과를 타게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먼저 열등제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열등제 중에서 이렇게 상식에 통하는 효과가 대체 효과고요.
삐딱선이 효과가 소득 효과라고 그랬지.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거야. 이렇게요. 소득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픔이 느껴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슬픈 제 이렇게 라면 이런 거야. 라면이 쓰레기는 아니지. 근데 열등제야. 열등제라는 건 뭐라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니까요. 이렇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요 고기를 좋아하고요 라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면을 먹고 라면을 이렇게 5일 동안 먹어요. 근데 내가 용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아꼈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말에는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라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라면 가격이 올라갔는데 라면을 계속 먹었어.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돈이 제한돼 있어요. 용돈, 제한된 용돈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용돈이 얼마 없는데 라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라면 먹다 보니까 아이고 고기 사 먹을 돈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도 할 수 없이 라면을 먹은 거야. 이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라면 별로 좋지 않다며. 예, 돈 생기면 라면 안 먹는다며. 열등제라며. 그랬지. 근데 뭐야? 그렇게 좋아? 라면 가격 올라갔는데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어? 너 이상한 선택하네?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런 게 좀 느껴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X제 라면이에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X의 가격. 여기 소득 이게 있다니까. 자, 눈으로 천천히 보세요.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상식에 통하는 우리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싸졌으니까 소비량이 줄지. 그래서 우리 순수한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그 세상에서는요, 이게 보상된 수요 곡선, 보상 수요 곡선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경로가 하나 있어. 가격이 비싸지니까 예산 집합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감소했어요. 얘가 소득 효과네. 열등제야.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량이 증가해야 돼. 열등제는 부호가 반대니까. 자,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센 거야. 열등제야. 그래서 저는 열등제도 아니고 등제 이렇게요. 힘이 되게 센 거야. 그래서 얘가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게 더 크게 증가한 거야. 우리 눈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우리 눈엔 뭐만 보여? 이것만 보이지 얘가 증가했어. 그래서 수요 법칙의 예외 이렇게 하는데 아니 소득효과라는 삐딱선이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수요 법칙의 예외지 대체 효과만 고려한 경우에는 예외는 없어요. 경작에서는. 근데 보통은 소득효과까지 고려한 이렇게 고려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곡선, 통상의 수요 곡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관식일 때는 조금 더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요 흐름만 좀 보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라면이야. 라면의 가격입니다. 여기 한 점을 잡았어요. 똑같이 가격이 비싸졌어. 자,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는 라면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소득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나타낸 그냥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냥 그리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있는 건데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득 효과 이게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돌되게 되는데 이거는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디맨드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베블렌 효과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어. 이거 우아형하지 않는데 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래? 하면 과시 폼생폼사하는 그거 있잖아요. 의시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역시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거는 뭐야? 라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라면은 뭐야? 열등제잖아. 근데 약간 폼생폼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가방 이런 마크 아세요? 뭐 이런 거 삼각뿔 하는 이런 거 있잖아. 명품 이건 비쌀수록 더 많이 팔리는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 하지만 이거는 폼을 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면 가격 효과에 의해서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폼을 내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걸 좀 설명하려고 과시 효과 때문에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우리 눈에는 거기 나와 있는 우상향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잠깐 뒤로 가면 자, 수요 곡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식으로 잘 보셔야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px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플러스 5 그러니까 이제 기타 등등의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플러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하네. 요 정상제인 거 이해되십니까? 앞에 부호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부호야. Y의 가격이 비싸지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X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서는 양자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빼야 되는 거긴 한데 양자를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나중에 그릴 때 노는 동네가 QX랑 PY로 이렇게 그리게 돼요. 우린 거기까지 잘 안 하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부호가 마이너스 관계잖아, 이렇게. 그럼 보완 관계예요? 대체 관계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면 대체 관계, 마이너스는 보완 관계 하니까 얘는 보완제 관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제 관계는 이게 우하형 하고요. 대체 관계는 이게 플러스 관계가 됩니다. 그럼 서로 대체제 관계. 그래서 이거는 내가 관심사가 yz 가격이 변했을 때잖아. 그럼 이것도 이 경우는 곡선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요 동네에서는 양자를 붙여도 돼요. 근데 이제 또 가끔 또 예리하신 분은 x, yz 그건 곡선상이 이동이니까 양자를 빼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민감하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지. x제 수량과 y제 가격할 때 우상향하는 관계다. 대체 관계. 우하향하면 보완 관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응용해 볼게요. x제 수량인데 이거 m으로 놨어. 이렇게 되면 무슨 관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 감소했네. 열등제. 이해 가시죠? 우상향하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x의 소비량이 증가했죠. 이거 곡선 이거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앵겔 곡선. 기억나세요? 여기는 이름을 따로 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앵겔 곡선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인트 3. 자, 공급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응용 나와 있는데 용어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거기 있는 것처럼 유량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자,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산 공급할래?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밑에서 보는 걸로 생각하시죠. 이 높이가 코스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기름값,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거나 만약에 생산자에게, 공급자에게 텍스가 부과된 거야. 그러면 얘가 코스트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럼 비용을 떨어뜨리니까 하방 이동, 상방 하방으로 하세요. 아셨죠? 시험 문제에서는 우측 좌측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녹용하실 때도 상방 하방 하시고 근데 풍부하게 답을 쓴다. 여기 텍스 부과한다 그러면 그래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급곡선이 상방 이렇게 해야 돼. 요즘 뭐 녹용 시험 보는데 상방 하방 그 헷갈려서 막 우측으로 잘못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상방 쓰시고 옆에다 가로하시고 이 좌측이지 좌측. 상방이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좋겠죠. 그 정도 봐주시고 밑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의미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만큼 비용이 들었으니까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곡선의 높이는 생산 공급자가 소비자랑은 반대로 최소한 수취하려는 받으려는 금액. 네, 이게 바로 공급곡선의 높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나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유보 금액이라 할까요? 유보 가격이라 할까? 그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노동 공급, 노동 수요에도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요거. 자, 그 다음에 포인트 4 균형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포인트 4 균형은요. 어차피 우리 노경에서도 개념을 좀 쓸 때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 넣어놨는데 어떤 상태에 도달했잖아요.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변화하려는 요인이 없는 상태, 그런 게 균형입니다. 이걸 뭐 주관식에서 뭐 엄청 우린 객관식 하는 거니까 쓸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시면 균형의 개념, 균형의 조정 과정, 왈라스 균형이 있고 마샬 균형이 있는데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 이게 Q고 이게 P잖아. 그러면 이게 수요곡선이고 공급곡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균형 상태에서 이탈됐다 할게 여기가 이퀄리브리엄인데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조정돼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 이 수직축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걸요. 우리가 왈라스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왈라스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게 가격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량이 조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수량 조정 과정 이거로서 마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마샬리안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죠. 요즘 뭐 다른 회계사 시험에서는 다시 이후 거의 10년 전에 20년 전에 좀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뭐 시험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해요. 그래도 그냥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수량 가지고 늘렸다 물량 가지고 조절하는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거미집 이론은 이걸로 하시면서 우리 노경에서도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야. 타임렉 시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 모양이 거미집 같이 생겼다 이거죠. 이게 대가가 될수록 이게 은유적인 표현 같은 게 논문에도 막 들어갑니다. 뭐 지렛대, 거미집 이렇게요. 이 대가가 아니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야.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게 유머도 없고요. 이 삶이 막 몸이 건조해지는데 대가가 되면 운전할 때도 주의도 보면서 여러분도 대가라고 생각하시죠. 너무 앞만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은 가고 이렇게 되니까 좀 여유를 가지세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장 가서 여유가 없이 막 해서 난 무조건 붙어야 돼 하고 이렇게 경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잖아. 그럼 시험장 가면 갑자기 공황 정도는 아닌데 멘붕도 아니고 뭔가 이게 갑자기 너무 긴장하니까 뭐 암기하는 거, 이거 아마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인사 과목이나 암기할 게 많은 거 보면 우리가 열심히 막 공부하잖아. 붙여놓고 벽에 붙이고 막 음성으로 듣고 시험장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를걸? 아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거 또 왜 그렇습니까? 긴장을 해서 그렇지. 긴장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올해는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거야. 1차는. 아셨죠? 내년은 올해 그냥 끝내셔야지. 그러니까 올해는 쉽게 합격하실 거니까 여유를 갖고 1차 끝나고 그렇다고 룰루랄라 하면 안 돼. 1차 끝나면 저 뭐 합니까? 그러면 바로 2차 공부해야지. 지금 뭐 2차 달리실 때는 그 상황 봐서 같이 해야 되면 2차 이제 나 1차 붙었다 해가지고 또 한 2달 놀고 뭐 9월이나 이때 연기 시작할 때 들어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바로 동차반 들어가서 달리셔야지. 동차반 때 무슨 과목 신청한다? 노경을 해야죠. 아니 노경을 선택하셔가지고 노경이 과연 내가 나의 이거에 맞나 틀리나 테스트 해봐야지.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경조나 이걸로. 근데 보통은 또 노동법과 인사에 막 한다고 행정에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선택 과목을 그렇게 하다가 선택 과목을 노경했다가 한 지금쯤 한 1기 지났는데 선택 과목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1년 다 끝난 거야. 선택 과목 날라가면 날라갔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쉽게 경조 한번 가보시죠. 아마 해릴걸요? 그러면 거기 갔으면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또 동차반 할 때는 저는 노동법 하나만 잘 보고 올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이거는 그냥 편하게 동차반 다 하고 경조를 하시던 노경을 하시던 그 선택 과목이 나한테 맞나 적합한가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유가 있는 대가들은 이렇게 거미집 모형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거미집 모형은 시차라는 게 중요해. 거기 보시면 타임 렉이 있는 거지. 생산하는 사람 볼게요. 그 밑에 식 보이십니까? 공급 함수, 수요 함수 있어요. 생산과 관련해서 T 시점의 생산량은요 뭐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하면 작년도 가격을 보고 이렇게 의사결정해요. 수요는 그냥 지금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작년도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요게 시차가 존재하고 정태적 기대라고 하는데 똑똑해 보여요? 좀 약간 띨띨해 보여요? 약간 띨띨과 가까운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거요. 예. 그러니까 표현상 똑똑 띨띨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나쁜 뭐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의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그거랑 딱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선택 과목 할 때 노경이 올해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럼 저 같으면 올해 내년에 노경 할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렵다는 게 그 출제하는데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작년에 좀 어려웠다며 그러면은 이번에 좀 쉽게 무난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저 같으면 무난하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면 다 돈 벌고 그러게. 근데 아닐 수 있는데 좀 무난하게 나올 걸로 예상해서 그거 어느 정도 잘 쓰고 시간 세이브한 걸로 인사 열심히 외우고 행정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것도 괜찮지. 근데 이제 보통은 대중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작년에 어려웠대요. 그럼 와 해가지고 다 경조로 가. 그럼 경조가 또 어려워. 그럼 와 또 노경으로 오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휩쓸립니다. 그러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식 표현하는 거 노경 대비지만 잘 체크하시고 정태적 기준이라는 배추랑 고추 거기 보시면 농산물 파동 거기에 활용되죠. 형태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곡선의 형태로 기억하시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팔라, 수요 곡선이 완만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빙글빙글 돌리시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돌고 돌다가 주간식까지 신경 쓰셔야 돼.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만약에 노동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배추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할게요. 이 우상향 하는데 완만하게 우상향해 이런 경우. 그럼 수요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 뭐야 이거는 오히려 발산하게 되는 경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경제학 문제가 나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노무사 대비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거미집 모형은 2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 1차에서도 왕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로 기억하세요. 수요 곡선 고정시켜 놓고 공급 곡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수렴이 될 것이고 완만할수록 발산된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네. 탄력성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1차용이긴 한데 2차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집어넣긴 했고요. 뭐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죠. 5번 탄력성. 탄력성은 중요합니다. 이거 2차에서도 아마 이번에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계산하시오로 아주 높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마샬 힉스의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언제 커지니 그건데 보통 경제학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저 뒤에 생산 요소 파트에서 나오는데 공무원이나 다른 거 시험 준비한 친구들은 그거 안 해요. 생산 요소 파트가 아이고 어려워 MRP 아이고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린 그것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단골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 같은 경제학이라도. 그래서 그것만 잘 파악하시게 되면 뭐 경제학도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를 잘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가격 탄력성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수요에 가격에 영향 미치는 거 우리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는데 XJ의 가격, YJ의 가격, 소득 해서 세 가지 탄력성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탄력성 구하는 식 이것까지도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차 시험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 탄력성 하면 원래 이렇게 쓰죠. 원래 정리해서 이렇게 델타끼리 기울기의 역수라고 했는데 기울기 구해서 하면 안 돼요. 답안지에도 기울기 역수라고 하면 안 돼. 직관적으로 아이디어를 그렇게 보시라는 거야. 이 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곡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물론 이제 기울기랑 관련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와 반비례 관계예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해요?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봐서 명품하고 그냥 쌀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가격이 비쌉니까? 얘는 가격이 비쌀수록 그리고 Q가 작을수록 왜냐면 얘가 클수록 얘가 작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언제 가격이 비싸고 소비량이 작습니까? 하면 사치제가 이런 경우가 많지. 사치제는 소득 탄력성 맞아요. 근데 이제 사치제가 좀 고가에 비싼 거니까 그래서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도 약간 관련은 있어요. 사치제일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비싸지고 거래량이 작고요 하니까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 그것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식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돼요? 저는 임금이 변하니까 이렇게 됐고 노동 수요 L이라고 쓸까요? 임금 탄력성 W를 할까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임금이 변화했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L분의 W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얘가 탄력성이 커질까? 그게 마샬 힉스의 법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밑에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나와 있고요. 바로 위에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네. 요 계산 문제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씁니다. 어떤 걸 쓰나요? 기울기를 똑같이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뒤에 뭐 나와 있긴 한데 여기로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분모분의 분자 계산하시죠. 여기 보시면 A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띡띡 이렇게 되면 얘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1차 객관식용을 할 땐 이 편법을 이용하시고요. 2차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채점자가 싫어해요. 우리는 과정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걸로 알고 계시면 검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2번도 잘 봐주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할 때 대체재가 되게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거 다 체크해서 별표해 주세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전체 총 비용에서 마샬 힉스 법칙에서도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노동의 비용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재화의 성격이 필수품과 사치품 하면은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기간은 장기가 될수록 좀 더 신축적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탄력성 파트에서는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있잖아요. 그 공식 잘 체크하시죠? 판매 수입, 우리가 총 수입이라 할 거야. 판매 수입. TR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가격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밑에는 요거요 따로 화살표로 표현했는데 조금 그거는 많이 연습하셨을 것 같고 이거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 잘 체크하시죠. 자, 판매 수입이 얼마나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하면 요거요 곱하기는 더하기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학원에서 수강료를 인하했다 할게 마이너스 10% 인하했습니다.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 인하했어. 근데 어쩔 때 가격 할인의 혜택이 있겠습니까 하면요. 고객들이 수강생들이 30%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을 싸게 해서 손해를 봤지만 고객들이 많이 와서 이득을 봤어. 얘는 얼마가 되겠어? 20% 증가.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탄력성은 얼마가 될까요? 탄력성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해? 아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Q의 변화율 이렇게 되겠지. 아까는 요거를 델타끼리 따로 빼고 PQ 이걸 뒤집어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요즘은 또 붙이는 추세예요. 마이너스 10%, 3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탄력성은 마이너스 퍼센트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절대값이어가지고 그냥 3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제 가격 탄력성이 어떨 때 가격을 할인하는 게 총수입을 증가시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의 탄력성이 클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고 가격의 비탄력적일 때는 차라리 가격을 올리는 게 훨씬 더 기업의 총수입, 판매 수입,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탄력성의 응용 거기 보시면 6번 자, 우리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에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수 단계로 올라가서 실력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뭐 이것도 뭐 더 줄일 수 있어. 몇 장 아니라 A4 용지 앞뒤로 해가지고 그냥 뭐 균형이랑 이게 다 필요 없잖아. 거미집 모형 그냥 눈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고 요거 하나 써놓으면 되지 뭐. 그리고 얘가 변했을 때 가격 효과, 가격 탄력성, 얘가 변했을 때 교차 탄력성, 얘가 앞에서 본 것처럼 0보다 크면 대체적 관계. 이거는 다른 재화 요인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수요 곡선상에서 표현했을 때는 얘네들은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언제나 1번 문제로 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측이냐 좌측 이동 그거 기출 많이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득이 변했어. 그리고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빵이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빵이면 잘 언급은 안 하는데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0보다 작으냐 빵이냐 이것도 뭐 서로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뭐 특히 거기 보시면 요 소득 탄력성 가지고는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소득 탄력성 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게 되면 요게 정상제 이렇게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보다 작게 되면 열등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제 중에서 또 1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판단하게 됩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0과 1 사이가 되면 이거 뭐라고요? 이거 필수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우리는 사치제, 약간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자기 소득 증가보다 더 크게 변하면 느낌이 사치스럽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제는 사치제, 필수제 이렇게 나뉜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밑에 참고 1은 넘어가시고요. 참고 2는 그건 별표해 주시죠. 참고 2는 아니 거기 보시면 어떤 x제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px의 영향을 받는데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건 d고 이건 알파야. 그럼 탄력성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탄력성이야. 마이너스 d면 알파 이렇게 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알파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간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거기 보시면 공식 참고 3에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과 변화율로 나타내는 공식 두 개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변화율로 나타내는 공식이 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요거 그냥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도출되는 과정도 좀 아시면은 밑에 아로 공식도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아로 공식 뭐 이거 독점할 때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것도 둘 다 공식 별표하셔야 돼. 우선 힌트만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TR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하면 P 때문에 변할 수 있고 Q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 P는 가만히 있는데 Q 때문에 변할 수 있고 아니면 P랑 Q가 동시에 변해서 영향 미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뭐야? 가격과 수량이 이게 눈꽃만큼 변하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양쪽을요 TR로 나눠줍니다. TR로 나눠줘요. 여기 TR로 나눠주면 뭐야? 이 PQ로 나눠주면 TR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PQ가 TR이니까 PQ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네들 지워지잖아. 얘와 얘 지워지잖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총수입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를 델타 Q로 나눠주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아로 공식까지 도출할 수 있는데 도출하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결과를 암기하세요. 근데 이 도출을 한번 해보면 안 헷갈린다고. 이게 많이들 이게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원래는 MR에다가 P1- 탄력성분의 1 공식 이거 암기하셔야 돼. 근데 시험장 가면 또 아니 이게 이거였나 헷갈립니다. 괜히 알려드렸나? 아무튼 이거 아닙니다. 근데 안 헷갈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노경도 마찬가지인데 노동경작은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근데 암기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것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노경 같은 경우는 경작 백그라운드로 수요 공급서부터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암기할 분량이 작아지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스토리가 좀 이렇게 딱딱 돼 있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암기 못하지 뭐 인사 같은 거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다음 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거 별표 하시죠. 그것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한번 볼까? 이렇게 두 개간에 있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뭐 문제야 뭐 금방금방 만들죠. 자, 여기 A점에서의 탄력성, B점에서의 탄력성, C점에서의 탄력성. 탄력성 크기로 하면 어느 게 더 클까?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분모분의 분자 그 원리를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볼까요?
A의 탄력성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됩니다. 분모분의 분자. B와 C 같은 경우는 탄력성 계산하시게 되면 분모분의 분자 하면 여기서부터 똑같네.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B와 C는 탄력성이 똑같습니다. A는 여기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위쪽으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탄력성이 크고요. 그래서 탄력성 B와 탄력성 C는 같고 탄력성 A가 제일 크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급의 탄력성도 한번 볼게. 공급의 탄력성도 거기 보시면 세 가지 경우 잘 해놨는데 자, 세 번째 거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 다 아셔야 돼.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예, 여기 다시 지울게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한다라고 할게요. 알파점 이렇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의 탄력성은 이렇게 많이 써요. 에타 이렇게. 공급의 탄력성은 거기 있는 것처럼 원점분의 전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까지 거리가 여기, 전체 거리가 여기, 전체. 자, 이거 뭐 어떻게 돼? 전체가 크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뭘 할 거냐면 혹시 지난번에 노경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아시긴 할 텐데 제가 응용 문제로 내긴 했었는데 설명할 때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공급 곡선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네, 있다라고 할게요. 뭐 더 할까? 요렇게 그만하죠. 요렇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야. 공급 곡선. A 공급 곡선, B 공급 곡선, C 공급 곡선, 여기가 Q, 여기는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공급의 탄력성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뭐 이렇게 있어. 공급의 탄력성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직선이잖아. 그러면 여기 알파나 세타도 다 어떻게 돼? 원점분의 전체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원점분의 전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로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하나 더 한번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우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급 곡선이 곡선인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 공급 곡선이 곡선. 그러면 요 위에 있을 때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 한번 봅니다. 하나는 여기 점, 하나는 여기 점, 하나는 여기 점. 알파, 베타, 감마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 어느 게 더 클까? 비교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요. 이랬을 때 각각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해 주세요.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모르면 그냥 시험장에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막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딱 보면 아, 이거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얘가 뭐지? 하면 그냥 3번 찍고 넘어가세요. 아셨죠? 그 계산 문제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속에는
계산 문제는 그냥 3번 찍어야지 안 돼요. 계산 문제를 우리가 좀 1차 기출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 정도는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지 2차 노경에서도 계산 문제 나올 때 두려움이 없게 되지. 여기서도 난 계산 문제 제껴도 한 60점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1차 60점 받아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노무사 1차 경작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는 싹 다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다른 시험 계산 문제도 풀면 좋을까요? 객관식엔 넣어놨지. 간평사나 공무원에서 탄력성이나 회계사 문제까지도 우리 노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넣어놨고요. 아닌 것들은 빼버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있으면 객관식 그리고 경작 있잖아. 그걸 좀 보시는 게 좀 실력 탄탄은 좋고. 저는 그냥 혼자 했거나 그냥 아니면 다른 선생님 수업 들었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연도별 기출 정도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 방사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구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 그리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 저 끝이잖아. 노란색깔이니까 원점분의 전체. 그러면 탄력성이 어떻게 돼? 감마일 때는 공급의 탄력성을 할게요. 탄력성이 감마점에서는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베타에서는 어떻게 될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잖아.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따로 하진 않을게요. 밑으로 내려 그리면 원점분의 전체 탄력성이 1입니다. 공급의 탄력성 베타는 탄력성이 1. 여기 알파일 때는 탄력성이 밑으로 내려 그리면 여기서 그러니까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니까 탄력성이 원점분의 전체 원점분의 여기까지 지저분해졌네. 전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포인트 7은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출제되는 포인트가 뭔가, 그리고 제가 꼭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것까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